예, 여러분 또 한 주 잘 보내셨어요? 예, 벌써 우리가 이 온라인 수업이 4주째네요. 그죠? 아이고. 자, 우리가 지난주까지는 오리엔테이션 한 다음에 영상의 광학적 기술적 요소를 한번 살펴봤고, 그 다음 주에는 영상의 미학적 이데올로기적 요소에 대해서 살펴봤죠. 이제 이번 주부터는 영화 언어에 대해서 몇 차례에 걸쳐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첫 순서로 영화의 미장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먼저 미장센이 무엇인가라는 거에 대한 설명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장센이 불어죠. 여러분은 미장센 샴푸 들어봤을 거고, 또 미장센 단편 영화제가 있죠. 예, 국내에서 가장 대표적인 영화제로 자리 잡았는데요. 단편 영화제로. 미장센의 뜻이 뭐냐? 저 사실 불어는 잘 몰라요. 근데 그 스페링을 봐도 scene이라는 말이 들어가죠. 그래서 scene, 어떤 장면과 연관되어 있고, 정확하게는 불어로 장면 구성의 요소를 뜻하는, 원래는 연극과 관련된 무대 영화라고 하고요. 구체적으로는 씬 안에, 장면 안에 뭔가를 놓는 것. 영국적으로 얘기한다면 사건을 무대화하는 것이라고 하네요. 이거를 영화적으로 바꿔서 얘기를 한다면, 자, 영화의 최소 단위가 쇼트잖아요. 즉 뭐예요? 영화를 찍기 위해서 감독의 레디 액션 신호에 맞춰서 이제 카메라가 켜지고 쭉 촬영이 이루어지다가 컷 하는 지시와 함께 카메라가 꺼지잖아요. 이렇게 카메라를 켜서 장면을 쭉 찍다 카메라를 끌 때까지 그 전 화면에 담기는 시각적 이미지들을 어떻게 만들어낼 것인가라는 그런 의미가 되는 거죠. 즉 다른 말로 하자면 여기 나온 것처럼 한 쇼트로 표현될 수 있는 이미지, 그걸 만드는 작업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여기서 좀 나아가자면, 자, 그러면 이 미장센이라는 게 영화에서 어떤 의미를 갖느냐. 자, 일단 감독 입장에서 보자면 사실은 감독은 영화의 모든 제작 과정, 영화의 모든 요소들을 컨트롤하고 또 그것에 책임을 지고 있죠. 그러면서 보자면 감독은 미장센이라는 측면에서는, 자, 영화가 직사각형의 프레임의 연속이죠. 영화 화면이요. 그 프레임 속에 나타나는 모든 시청감적 제 요소들, 예를 들면 연기, 미술, 조명, 의상과 분장, 심지어 편집과 사운드 등을 통제하면서 이제 사건을 말 그대로 영화로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과정에서 이제 미장센이라는 게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미장센이라는 거는 마치 영화의 화면을 하나의 회화에서의 캔버스, 화가가 그림을 그리게 되는 그 대상인 캔버스로 생각해 보자면, 그 프레임을, 그 프레임 안에 여러 요소들을 어떻게 시각적으로 컨트롤할 거냐의 문제고, 이건 당연히 뭐랑도 연관된다면 여기 나온 것처럼 오랜 시간 동안 발전해온 회화, 미술이라든지 조각 또는 사진 등과 그 많은 코드들을 공유하게 될 겁니다. 우리가 뒤에 자세히 보겠지만 뭐 구도라든지, 여기 뒤에 나온 것처럼 볼륨감, 선, 색, 형태, 심도, 톤, 텍스처, 이런 것들의 측면을 다 세심하게 고려하고 고안해서 만들어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미장센이 중요한 이유는, 물론 이런 여러 가지 요소와 측면들이 영화의 내용을 더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것도 있지만, 더 중요하게는 어떤 감독의 연출 역량과 관련돼서 그 수준을 보여주기도 하고, 또는 영화의 어떤 미학적, 예술적 성취, 이런 것들과 굉장히 긴밀히 연관되어 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여러 가지 면에서 중요하죠. 그러면 이 다음으로는 미장센과 관련된 요소들에 대해서 몇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색채입니다. 색채는 사실은 그 우리가 뭐 평소에 너무나 우리 주위에 존재하고 항상 일상적으로 접하지만, 이 영화나 회화에서는 더없이 중요한 역할을 하죠. 그래서 너무나 할 얘기가 많은데 아주 간단히 얘기하면 색채 심리학이라는 것도 있잖아요. 아주 간단한 예로, 예를 들면 우리가 주로 파란 계열의 색채들은 좀 차가운 느낌을 준다든지, 아주 가장 기본적인 색채 심리학에서, 또
어, 그 반면에 브라운 계열이나 노란 계열의 색채들은 좀 따뜻한 느낌을 준다든지 이런 큰 구분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조금 더 깊이 들어간다면 뭐 예를 들면은 보라색 같은 거는 좀 어떤 정신적인 혼란이나 공황, 분열 뭐 이런 걸 나타낸다던가 이런 여러 가지 의미를 갖고 있는데 우리가 간단히 몇 가지 예만 보면서 한번 색채가 갖는 의미를 보려고 해요. 이게 지금 히치콕의 영화 중에서도 걸작 중에 걸작이라고 뽑히는 현기증이라는 영화입니다. 내용은 아시겠지만 여기 보면 남자 주인공이 형사 출신인데 자기 동료를 높은 데서 떨어져서 죽는 거를 구하지 못했다는 그 경험으로 인해서 고소공포증을 트라우마를 갖고 있죠. 근데 친구한테 어떤 부탁을 받게 돼요. 돈이 많은 친구한테 자기 아내가 자꾸 이상한 거에 뭐 홀린 듯이 그냥 돌아다니고 하루 종일 자꾸 자살을 하려고 그런다. 그러니까 자기 아내를 계속 감시하면서 자살을 막아달라는 핍박을 받고 여기 나오는 오른쪽의 여자 마들렌을 계속 따라다니면서 감시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근데 보다시피 마들렌이 너무 아름답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자기가 미행하고 감시하던 즉 훔쳐보던 그 여성한테 매료당하고 사랑에 빠지게 되죠. 그리고 또 그 여자가 실제로 자살을 하려는 거를 한번 막아주게 되고 그런 과정에서 깊은 사랑에 빠지는데 나중에 이 여자가 결국은 높은 첨탑 교회에 있는 탑에 올라가서 떨어져 죽는 거를 그 고소공포증 때문에 올라가지 못해서 막지를 못해요. 그래서 삶에서 크다란 두 번째 충격을 받게 되고 이제 좌절을 하게 되는데 시간이 좀 지난 다음에 그 죽은 마들렌하고 똑같이 생긴 주디라는 이름의 여자를 만나게 되죠. 여기 나오는 것은 지금 두 번째 만난 주디입니다. 너무나 똑같이 생긴 거예요. 그리고 더구나 이 사람은 그 마들렌을 못 잊고서 주디를 머리 색깔부터 입는 옷, 화장까지 마들렌하고 똑같이 다시 만들어내요. 즉 마들렌은 어떻게 보면 유령을 사랑한다고 볼 수 있는데 거기에 이제 영화의 비밀이 숨겨져 있죠. 알고 보면 이 마들렌과 주디는 동일 인물이고 이 스커티를 이용해서 그 부탁을 했던 남편과 이 주디가 공모를 해서 실제 아내를 대신 죽인 겁니다. 하여튼 뭐 이런 내용인데 지금 요 장면은 그 마들렌이 떨어져 죽은 다음에 이 사람이 이제 엄청난 그 충격과 패닉에 빠지게 돼요. 또 사랑하는 여자에 대한 상실감에 빠지고요. 그런데 그 직후에 악몽을 꾸게 되죠. 히치콕은 엄청나게 뛰어난 스타일리스트인데 이 악몽을 꾸는 장면을 그냥 단순하게 묘사하지 않고 이런 식으로 일단은 이 남자 주인공이 어떤 심연 속으로 계속 빠져드는 트래킹 아웃과 줌 인을 동시에 써서 그런 효과를 내고 또 동시에 다양한 색채 필터를 사용해서 시시각각 그 배경이 되는 색깔을 바꿔줍니다. 그래서 그게 악몽의 상태이고 마치 이 사람이 그 트라우마의 심연 속으로 깊이 빨려 들어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너무나 훌륭하게 시각적으로 전달해주고요. 여기도 보면 이 스커티가 주디를 마들렌하고 똑같이 바꾼 다음에 그 변화된 주디의 모습을 처음 대면하는 장면인데 마치 환상 속에서 죽은 마들렌이 살아오는 것 같은 착각을 느끼거든요. 그래서 현실보다는 이 주인공 스카티의 철저한 주관성, 환상, 강박관념 이런 것 속으로 빠져드는 장면을 보여주는데 여기도 전반적으로 좀 초록색 계열의 톤이 좀 두드러진다고 볼 수 있고요. 이 색은 여기서는 안 나오죠. 뭐랑 비슷하냐면 그 마들렌이 살아있을 때 타고 다니던 차, 스카티가 계속 그 차를 뒤따르면서 미행을 했잖아요. 그 차의 색깔하고도 되게 비슷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여기서 나타나는 이런 미묘한 초록에 가까운 색은 뭔가 현실적이지 않은 느낌, 즉 비현실적, 환타지, 아까 말한 그 정신적인 강박관념 이런 것을 좀 강력하게 환기시키고 상징하는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겠죠. 또 이거는 두 번째 영화로 스탠리 큐브릭의 두 편 영화인데요. 여기 공통된 게 왼쪽에 시계티 오브 오렌지에서는 이 여자가 입고 있는 주황색 옷, 오른쪽에 샤이닝이라는 공포 영화에서는 이 바닥에 깔려 있는 주황색 카페트가 아주 눈에 띄죠. 시계티 오브 오렌지라는 영화는 제목에서 이미 오렌지라는 이름이 나오는 것처럼 이 남자 주인공 어마어마한 그 폭력과 범죄 본능에 시달리는 남자 주인공의 그 엽기적 행각을 보여주고 또 이 남자를 국가기관이 교정하겠다고 잡아다가 교정시키는 또 하나의
그 공적 국가적 폭력을 보여줍니다. 즉 개인의 폭력과 이거를 억제하고 교정시킨다는 명분의 국가적 폭력 두 가지를 다 비판하는데, 여기서 이 주황색은 1차적으로는 이 남자 주인공 갖고 있는 성적 욕망을 나타냅니다. 그 여성을 대상으로 한. 또 그 어마어마한 폭력성과 통제될 수 없는 어떤 충동을 나타내는 강이라는 느낌을 준다면은요. 이 엄청 뛰어난 공포영화 샤이닝에서 그 호텔에 많이 깔려있는 복도에 이 주황색은 이게 귀신 들린 그 가장의 모습을 보여주고 그걸로 인한 공포를 나타내잖아요. 그래서 이 호텔에 묵으면서 이 호텔에서 죽어간 여러 사람의 그 혼령이 다 깃들여지면서 미쳐가지고 자기 아내와 아들을 죽이려고 하는 그 남자 주인공을 보여주는데, 이 여기서의 이런 주황색은 이 호텔이 한마디로 범상치 않은, 즉 죽은 자들이 여기에 깃들어 있고 장악하고 있고 이곳에 있는 사람들을 점차 미치게 한다는 그런 어떤 악마성, 악명 들림, 그런 초현실성과 기괴함, 이런 거를 나타내는 주황색으로 볼 수 있어 의미는 좀 다르지만 어쨌든 둘 다 굉장히 부정적 함의를 갖는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네. 자, 두 번째 요소는 조명이죠. 조명에 대해서 할 얘기가 굉장히 많은데요. 우리가 촬영에서도 조명은 빼서 얘기할 수 없고 미장센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조명은 1차적으로는 충분한 빛의 양을 줘서 카메라가 제대로 찍히게, 즉 원하는 장면을 담아낼 수 있게 만드는데, 거기서 더 나아가서 여기 나온 것처럼 자, 프레임 내에 밝고 어두운 영역을 만들어내서 쇼트를 좀 창조적으로 구성하게 하고 또 관객의 시선을 원하는 방향으로 유도하는 그런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당연히 화면 중에서도 밝은 부분은 관객의 주목을 1차적으로 끌게 되고요. 어떤 거기서 사건과 일이 벌어지는지를 보여주고, 또 반대로 어두운 부분 또는 그림자는 어떤 것들을 거기에 감추고 당연히 관객한테 거기에 무엇이 있을까에 대한 서스펜스를 자아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조명은 여러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 조명을 얼마나 잘 쓰느냐를 보면 그 감독의 역량, 연출 역량 또는 예술적 안목을 알 수 있다는 거죠. 여기서도 영화를 잘 만들기로 유명한 스타일리스트 큐브릭의 두 편의 영화의 조명을 보게 될 건데요. 왼쪽은 로리타라는 영화입니다. 여기 보면 로리타는 그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이 중년 남성의 어린 소녀에 대한 강박적인 성적 욕망을 잘 그려내고 있는데, 자 보세요. 이 침대에 누워있는 어리고 아름다운 로리타한테 사실은 굉장히 밝은 조명이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남자 주인공의 모든 욕망과 관심이 로리타한테 집중되고 있다는 걸 이 조명만으로도, 물론 로리타가 갖고 있는 아름다움과 젊음도 강조하지만 이 남자 주인공의 로리타에 대한 집중과 그 강박을 또 읽어볼 수 있고요. 메리 린드는 18세기인가 19세기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 큐브릭이 아주 야심적으로 조명을 사용해서 마치 명화를 보는 듯한 화면을 많이 만들어낸 영화입니다. 이 장면에서도 여기 지금 몇 개의 촛불들이 보이죠. 이 거의 촛불들로 모든 조명을 대신하다시피 찍었다고 해서 마치 그 중세나 근대의 화가들이 이런 식의 자연광을 이용해서 그림을 그리는 것처럼 영화에서도 그런 시도를 했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 결과로 어떤 영화에서도 보기 힘든 굉장히 고전적인 아름다움, 또 그림을 보는 듯한 그런 미학적 느낌, 그리고 어, 이 시대, 근대 시대의 그 공간에 우리가 그대로 초대받아서 바로 옆에 가서 보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사실감, 이런 여러 가지를 자아내고 있습니다. 아주 뛰어난 둘 다 조명 사용의 사례들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럼 이 조명을 또 여러 가지로 구분해 볼 수 있는데 아주 간단하게는 어디에 위치하느냐, 조명이 프론트, 즉 인물의 앞에서 바로 비추는 거, 옆에서 비추면 당연히 사이드고요, 뒤에서 비추면 백이고요, 백라이팅, 또 인물의 밑에서 이렇게 비추면 좀 그로테스크하게 보이죠, 언더라이팅이고요. 반대로 위에서 조명을 내리치면 탑라이팅. 그래서 이거는 그 광원이 어느 위치에 있는가에 따라서 나누어 본 거라면요. 당연히 광원의 성격에 따라서는 자연 조명, 그냥 햇빛, 비추시는 햇빛을 쓴다든지 아까 앞에 베리 린든 영화에서처럼 촛불이나 아니면 뭐 램프라든지 또는 등잔이나 뭐 형광등 같은 이런
그걸 쓰는 건 이제 실제로 현실 속에 존재하는 조명에 의존한다면 자연 조명이고요. 인공 조명은 우리가 말 그대로 조명 기구를 써서 일부러 배치해가지고 화면에 안 나오게 하고 인공적인 어떤 밝고 어두움을 창출해내는 거죠. 그 다음에 볼 거는 할리우드에서 수립돼서 우리에게 잘 알려진 바로 3포인트 라이팅, 3점 조명입니다. 이거는 전 세계 모든 나라의 영화를 만들 때 지금도 사용하고 있는 기법입니다. 그래서 이 3점 조명은 말 그대로 세 지점에 조명을 위치한다는 거고, 그게 바로 키라이트, 주광, 필라이트, 보조광, 백라이트, 역광입니다. 자, 여기 처음 보이는 게 주광입니다. 보면 인물의 왼쪽에 지금 놓여 있죠. 그래서 여기 보면 이쪽, 조명이 비추는 이쪽만 밝아요. 주광은 셋 중에서 가장 밝은 빛입니다. 그래서 화면을 밝게 해주지만 그 대신 부작용은 뭐 여기서 나오듯이 뭡니까? 한쪽은 너무 빛이 닿는 부분은 밝은 반면에 빛이 안 닿는 부분은 지나치게 어둡고요. 그 그림자가 너무 진하고 선이 예리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완화시킬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 반대편에 이 어두운 면을 좀 보완하는 필라이트를 쓰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 남자 얼굴이 전반적으로 잘 보이고 훨씬 부드러워졌겠죠. 그리고 백라이트는 말 그대로 뒤에서 비추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 사진 찍다 보면 역광 경우 많이 있잖아요. 잘 안 찍히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 사진에 찍혀야 될 앞부분이 어두워 보이는 것이죠. 어쨌든 이 세 가지를 동시에 써서 전반적으로 밝고 부드러운 그런 조명을 지향하는 게 바로 3점 조명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또 하나 조명을 나누는 기준에 경조광, 하드라이팅과 연조광, 소프트라이팅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경조광은 딱딱한 느낌이라는 거죠. 소프트는 부드러운 느낌이에요. 즉 경조광은 왼쪽에 보이죠. 여기 뚜렷한 그림자가 보이지 않습니까? 뚜렷하고 날카로운 그림자를 강조한다면 연조광은 보세요. 전반적으로 실루엣이나 이 표면이 부드럽게 느껴지죠. 즉 산광, 이렇게 퍼지는 빛을 통해서 대상의 윤곽, 질감을 무디게 하고 차분하게 빛을 확산시키는 느낌. 그래서 주로 여자 등장인물, 여주인공들의 어떤 아름다움을 강조한다든지 또 사랑하는 남녀가 같이 있는 장면에서 어떤 로맨틱한 분위기를 만들어낼 때 이럴 때 주로 이런 소프트 라이팅을 많이 쓰죠. 자, 또 하나 조명의 구분을 알아볼까요? 바로 명조광, 하이키 라이팅과 암조광, 로우키 라이팅입니다. 즉 하이키 라이팅 말 그대로 그 키라이팅이 아주 밝은 거죠. 그래서 명암 대비가 낮고 보조광과 역광을 아까 필라이트, 백라이트에게 안 쓰고요. 광질이 부드럽고 분위기가 밝아서 주로 코미디 장르나 뮤지컬 장르, 코미디나 뮤지컬 장르들은 그 자체가 좀 밝은 세계, 긍정적이고 낙천적인 세계, 해피엔딩을 보여주잖아요. 거기에 어울리고요. 암조광은 키라이트 전반적으로 어두운 거예요. 그래서 조명이 어둡거나 아니면은 그런 불완전한 대체로 어두운 자연광에 의지한다던가 해서 보면 명암 대비가 강렬하고 대체로 어두침침하거나 기괴한 장면을 잘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공포영화 장르나 갱스터 누아르 장르에서 많이 씁니다. 그래서 왼쪽을 보시죠. 세인트 루이스에서 만나요라는 1940년대 대표적인 뮤지컬 영화입니다. 어떻습니까? 전반적으로 아주 밝으면서도 부드럽고 모든 세부가 잘 보이고 아주 환한 느낌이죠. 반면 오른쪽에 1930년대 만들어진 리틀 시저라는 바로 갱스터의 대표작입니다. 여기 보이면 전반적으로 로우키 라이팅인데 그림자들이 이렇게 뚜렷하게 지고요. 이 왼쪽에 이런 그림자 같은 경우는 특히 좀 뭔가 기괴하고 되게 위협적인 느낌을 자아내죠. 네, 이런 효과를 내는 게 로우키 라이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요소로 세팅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팅은 크게 두 가지죠. 말 그대로 로케이션, 지금 있는 그대로 해운대 영화를 막 광안대교에서 찍고 부산의 미포에서 찍고 했잖아요. 그게 바로 로케이션 촬영입니다. 즉 사건 행위를 무대화할 기존의 현장을 그대로 채택해서 거기서 찍는 거죠. 부산 영상위원회가 주로 하는 일이 뭡니까? 많은 영화, 한국 영화가 부산에 내려와서 찍게, 즉 로케이션 촬영을 지원해주고 많은 영화들이 여기서 찍어서 부산을 담아내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게 부산 영상위원회죠. 그 다음에 반대가 세팅 촬영, 즉 특정한 큰 공간에 감독이 원하는 모습 그대로 세트를 지어서 거기 안에서 촬영을 편하게
하는데 비용이 많이 들고 제작 기간이 늘어난다는 그 단점은 있지만 감독이 원하는 이미지와 공간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장점이 있겠죠. 그래서 멜리에스가 1902년에 영화를 만들 때부터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거고요. 또 때로는 세팅을 보완하기 위해서 또 다양한 색채, 단적인 예로 우리가 김지훈 감독의 장화홍련에서 그 너무나 유명한 다양한 벽지들, 그 영화의 주 무대가 되는 집을 세트로 지었는데 벽지에 유난히 공을 들였죠, 김지훈 감독이. 그 영화의 벽지에 아름답기도 하면서 영화의 공포스러운 분위기와도 잘 어울렸죠. 자, 세팅의 예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920년대 만들어진 프리츠랑 감독의 메트로폴리스라는 SF 영화인데요. 20년대 영화라고 믿기지 않을 만큼 어마어마한 예산을 들였고 거대한 세트를 제작해서 미래 사회의 그 암울함, 규모는 압도적이지만 되게 인간에 대해서 억압적이고 비민주적인 또 파괴적인 그런 미래의 세계, 암울한 미래 세계를 이렇게 거대한 세트로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기하학적이고 압도적이고 하지만 뭔가 불길한 느낌을 주는데 이 영화는 그 자체도 뛰어나지만 바로 옆에 보는 것처럼 또 하나의 SF의 걸작인 리들리 스콧 감독의 블레이드 러너에도 시각적으로 많은 영향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영화의 오프닝 씬인데요. 역시 암울한 미래 사회. 여기 보면 멀리 보이는 게 타이레드라는 미래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 그 사이보그를 만드는 거대한 다국적 기업의 사옥이 보이는데 약간 피라미드 모양이거든요. 그 타일사의 세트가 메트로폴리스와 많이 닮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메트로폴리스는 이후에 많은 SF 영화들에도 영감을 주어서 시각적으로 영향을 미쳤다는 거고요. 여기 밑에 나와 있는 영화는 역시 미장센에서 가장 중요한 빼놓을 수 없는 또 영화 사조인 독일의 표현주의 영화, 우리가 나중에 또 얘기할 기회가 있을 텐데요. 이 표현주의 영화는 특이한 점이 그 당시에 조금 전에 등장했던 표현주의 미술이 있었고 그 미술을 그리던 화가들이 영화 제작에 참여해서 이 세트를 직접 다 제작하고 그리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상당히 독특하죠. 기묘하기도 하고 그로테스크하기도 하고 되게 비현실적인데 이런 독특한 세트를 다 유명한 화가들이 직접 그렸던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뭔가 비현실적인 느낌을 주는 세트를 왜 만들었느냐. 이 영화의 내용은 미치광이의 어떤 망상을 그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마디로 미치광이가 보는 세상은 정상인이 보는 세상과 당연히 다르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모습으로 보여질 수밖에 없다는 의미에서 이렇게 뭔가 초현실적이고 그로테스크한 이런 모습의 세트를 직접 제작한 것 같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의상과 분장에 대해서 요소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영화의 의상은 배우들이 누드로 나올 수 없잖아요. 벗고 옷을 입고 나오는데 그냥 그 옷이라는 게 그 사람의 신분, 정체성, 뭐 직업을 나타낼 수도 있지만 더 나아가면 의상이라는 게 영화의 전반적 형식적 통일성을 만들어내기도 하고요. 여기 나온 것처럼 인물의 성격화에 기여하기도 하죠. 찰리 채플린이야말로 영화 역사상 이 의상으로 가장 유명한 뚜렷한 족적을 남긴 사람이겠죠. 채플린은 이 찰리라는 캐릭터를 중절모를 쓰고 그 연미복을 갖춰 입고 구두를 신고 지팡이를 드는 한마디로 그 자체로서는 굉장히 차려입은 거지만 사실은 정체성이 뭡니까? 거지입니다. 홈리스. 너무 안 어울리는 그 자체로 이미 그 유머를 자아내죠. 하여튼 이런 캐릭터로 너무나 세계사, 그러니까 영화사에서 유명한데 그 중에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게 바로 의상이죠. 오른쪽에 나와 있는 얘는 1950년대에 만들어진 더글라스 서크의 유명한 멜로드라마 리튼 언더 윈드라는 영화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 영화의 서사구조나 주제적 유형을 강화한다는 의미인데 여기 보면 4명의 등장인물 이, 도로시 멀론이 연기한 인물 킴 노박이 연기한 인물 두 여자를 대조적으로 볼 수 있는데요. 이 여자는 재벌가의 딸인데 성적으로 방탕하고 자기 통제력이 없는 인물입니다. 그래서 이 여성은 영화 내내 일관되게 이런 식으로 좀 과잉되거나 되게 야하거나 좀 뭔가 이 정도를 벗어나 있는 의상으로 묘사가 돼요. 이 여자와 대조적으로 이 다른 로렌 바코를 연기한 이 여자 주인공은 오히려 되게 지적이고 단정하고 차분한 여성 캐릭터예요. 그래서 항상 이런 좀 어두운 색깔의 슈트를 입은 모습으로 등장을 하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영화에서는 이 네 명의 남녀의 간에 얽힌 복잡한 러브 스토리인데요. 사각관계. 이 네 명의 러브 스토리와 비극적인 또 각각 캐릭터의 차이를 두 여성이 더 대조적이지만 의상을 통해서 너무 잘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영화는 이 의상의 한 측면만을 갖고도 두 여성 캐릭터가 갖고 있는 차이, 그리고 두 여성이 또 이 러브 스토리 내에서 어떤 운명을 맞게 될 것인가 하는 그 주제와 서사까지도 잘 드러내는 역할을 의상이 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미장센의 의미와 다양한 요소들과 그 역할들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또 미장센이 아까 회화, 조각, 사진의 여러 코드들과도 연관된다고 했잖아요. 그런 측면을 어떤 공간과 연관해서 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